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늘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8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환자는 2만 842명이고요.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4일 본격화한 이후에 급증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이제 통계는 195명과 198명으로 아주 아슬아슬하지만 이제 200명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이죠.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예. 2.5단계 거리두기가 9월 1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 기존의 2단계 거리두기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집합을 하지 않는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었는데요. 여기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까지 포함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택시만 타봐도 택시 기사분들도 당장 9시 이후에 사람이 없고. 예. 예. 그 다음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9시 이후에는 뭐 손님이 없어서. 예. 예. 전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다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뭐 방역 관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했겠습니다만, 자영업자들 또 특고 형태의 노동자들, 또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이 그 추석 전에 빨리 지급해야 된다. 여기는 뭐 당, 정,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급하느냐,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여기에 야당, 또 민주당, 또 정부 맞춤형 선별로 지급하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 저희가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이랑 연결했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선별적으로 주지 마라. 100% 그렇죠. 다 달라. 훨씬 효과가 있다. 1차 재난금 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근데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맞춤형이냐 보편형이냐는 전 대립 구도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냐면 보편적으로 1층을 높게 쌓아주세요. 그 다음에 2층, 3층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2층, 3층 더 주면 되잖아요. 예. 근데 1층은 안 주고 2층, 3층만 주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언제 구분해서 언제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났는데. 추석 전에 준다는데 뭐 2주,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선별하는 시간이 지난번에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한테 지급할 때 긴급 고용 안정자금 선별하는데 2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1층을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층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분들 구분해서 또 2층, 3층을 더 추가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대립되는 뭔가 하나를 배제해야 되는 것처럼 구도를 잡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경제 관료들이나 오래된 그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공짜로 돈 주면 사람들 버릇 나빠진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선민의식이죠. 예. 이게 최근의 논의를 보면은 마치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건 긴급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지금 재난 상황에 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선별 지급을 왜 해야 되는지 한 좀 명확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론은 충분히 제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선별 지급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해놓고 내년에 세금을 정산할 때 추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춤형 선별 지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근거도 부족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방법론도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로 돈 주면 버릇 나빠진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경제 관료들의 저 아랫배 단전 밑에 들어차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온 계획안을 보면 전국 5만 4천여 개의 노래방, PC방 등에 휴업 보상비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우리가 방기용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과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이게 100만 원 받으면 제일 먼저 아마 임대료 내는 데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업자들은 좀 지금 힘들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걸 가지고 밖에다 안 쓰겠죠. 저금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승수 효과가 전혀 없다. 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동네 골목에 가서 저도 오랜만에 이전에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오랜만에 동네 식당 그다음에 동네 마트 이런 데 가서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쓰게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시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럼 뭐 그렇죠. 동네에서는 어쨌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김용범 차관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을 하겠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선별 지급을 할 것이냐. 자영업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선별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별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계층이나 그룹을 대체 어떤 프로토콜 아래서 이렇게 선별을 한 것인지 어떤 기준들을 적용한 것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나눈 것인지가 아마도 추석 전에 이렇게 되면 추석 전에 지급을 과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 1차 지급할 때 다 한번 논쟁했잖아요. 예. 논쟁해서 이거 너무 어렵다. 뭐 건보료로 할 거냐 또는 뭐 작년 부가세 그 신고 내역으로 할 거냐. 기타 등등 했는데 그거 정말 다 어렵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났던 거거든요. 또 추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발생을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좀 오히려 보면서 지급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서 좀 우려사항은 많긴 많죠. 예.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은 또 자영업자들은 매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매출을 뭐 50%, 30% 어떻게 잡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매출 확인 즉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대체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 뭐 이런 걸로 해서 미루어 짐작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돈 주고 욕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왜 이만큼 주고 왜 우리는 이만큼 주냐. 현실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숫자로 나오는 숫자로 나오는 것과 다른 현실에서의 실물 경제에서의 차이 이게 그렇죠. 전부 다 이제 불평불만의 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거든요. 예. 문자로 4203님께서 당연히 전 국민 다 주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위에서는 모를까요? 저도 자영업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임대아파트 사는데 임대료와 관리비가 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택시기사 분이시네요. 하루에 한 7, 8만 원 정도 번다. 저도 해당되느냐. 뭐 이렇게 벌써 그러니까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 재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사과나 반성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시간을 줄 테니까 사과하라 나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예,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여기서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제 시간 제한을 뒀거든요. 일단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 정광훈 목사는 또 오히려 이제 정부의 방역은 일종의 뭐 잘못됐다, 사기다 뭐 이런 식의 좀 단어까지 어조까지 써가면서 좀 극단적인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뭐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폭탄은 왜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염치가 없고 적반하장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저도 또한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냥 말을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순교라는 말도 썼고 그다음에 왜 정광훈 목사라고 안 부르고 정광훈 씨라고 부르냐. 그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정은경 본부장을 고소고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김연아, 유재석
그다음에 또 한 명 정은경 본부장까지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건드렸어요. 현 시점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정은경 본부장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은 그 한 달 안에 본인이 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 안에 사과 안 하면 이런 그 자기 순교하겠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고 있는 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공포감? 좀 코너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오히려 더 오버해서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달 안에 재수감은 보석 취소와 관련된 겁니까? 예, 보석 취소와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롭게 이제 감염병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해나 특수상해 즉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좀 인정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한 감염병법 위반부터 상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가지 지금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수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보석을 허가받을 때 조건을 달았었죠. 근데 예, 재판부가 예. 그 조건이 안 지켜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시위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 참석했잖아요. 조건 중에 있는데 참석을 했죠, 본인이. 일단 그 부분은 어겼다고 보고 있고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오늘 검찰이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허선하 부장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이게 뭐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하는 뭐 신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서면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어요. 예. 이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석 취소는. 어허. 그래서 검찰이 그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게 그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거지 꼭 검찰이 그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원은 즉각 보석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늦었죠. 이미 보석 돼가지고 사실은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전국을 순회하셨잖아요, 이분이. 네. 전국을 순회하셨기 때문에 그때 즉각 보석 취소했어야 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 이분이 보석 취소 관련해 가지고 이 허선하 판사가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확진자였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변명을 했는데 확진자로 병원에 격리돼 있을 때라도 보석 취소하고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해갖고 병원에 격리시켰었잖아요. 병원에 있다가 하더라도 외부와 소통할 수 없게 서신이나 통신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이분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유튜브 방송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취소시키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사랑제일교회 측에 이런 얘기도 했고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고요. 다른 이슈로 넘어갑시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재산이 5개월 만에 1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선거 때 그 낸 재산 신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총선 직전에 낸 재산 신고에 보면 이제 예금 2억 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은 예금이 8억 2천만 원으로 늘었고 채권이 또 5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총 11억 원이 늘어났죠. 5개월 만에? 예, 언론에서 이에 대한 좀 의혹 제기가 되니까 5개월 만에 어떻게 11억 원이 늘었느냐 재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겠네요.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보면 재산신고 잘못하거나 뭐 학력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100만 원 이상 공선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박탈됩니다.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요. 지금 많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 공소시효가 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서 10월 15일이 만료예요. 예. 그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걸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10월 15일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라면은 뭐 조수진 의원이 그 전에
그 언론사에 있으면서 동아일보나 채널A 이쪽에 있으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야 된다. 스스로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예. 본인 스스로가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셔야 되는데 이렇게 묵묵부답하는 것은 묵묵부답하면서 10월 15일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재산이 11억 늘어났는지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실수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예. 입장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기자들이 뭐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하더라도 전혀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에도 응하지 않죠. 그런데 성관이가 지금 들여다본다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본인한테 소명을 물어서 듣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조치는 뭐 검찰 고발입니까? 검찰 고발이죠. 그 검찰은 그러면 10월 15일 전까지 기소를 해야겠네요. 예. 안 그러면 공소시효 도갑니다. 그 성관이가 고발했는데 검찰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입니까? 도가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저기만 남겠죠. 공직자윤리법 등 재산신고 의무가 위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남는데 그걸로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가기가 좀 직위 자체에 대한 처분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법은 법이고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왜 5개월 만에 재산이 11억 원인지 늘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 최종 합의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합의는 했습니다만 정부가 백기투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 제대로 합의를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내부에 반발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의사협회 내부의 분열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한 거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됐을 때 차후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뭐 긍정적인 뭐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내부의 그 젊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산하단체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나섰던 수뇌부들 일부에서도 이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면서 반발이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전협에서 여전히 반발하는 것은 합의 문구에 철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좀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번 진료 거부 국면에서 의사분들이 특히 젊은 의사분들이 가짜 뉴스나 또는 뭐 이렇게 이런 거에 휘둘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뭐 북한으로 의사를 차출한다든가 또 사실은 OECD 1인당 의사 비율이 더 많아진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통계를 따져보면 아니거든요.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추천한다라든지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뭐 조민 씨 관련해서 의사들 카톡 안에 아주경제에서 나온 뉴스 보면 그 안에서 정권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혐오 뭐 이런 것들을 막 공공연히 표명하는 것을 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중단이냐 철회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그 꼬투리까지 잡아서 본인들이 딱 철회라고 얘기한 본인들이 주장한 철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반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비판 정부의 이런 합의 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이런 합의에 대해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의료 현장에 공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백기투항이냐 아니냐는 저는 2단계, 3단계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즉 의협과 보건의료 정책을 의협하고만 전부 다 합의할 수는 없거든요. 의료 공급자들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심지어는 의약품 제조 회사도 있어요.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동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자영업 단체들도 있고 이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그다음에 정부 측이 이후에 실제로 공공의료의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2단계, 3단계 사회적 합의 그리고 법률안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정부가 어떻게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합의, 1차 합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이제 만들기로 한 그 협의체가 얼마나 앞으로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지 정말 정부가 뭐
물러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근데 그 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협은 정부가 낸 4대 정책을 4대 악이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의협은 그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공공의료 확대, 그다음에 의사정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 의료계가 원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안이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고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그다음에 뭐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의료계가 오히려 주장을 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정부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추가적으로 강하게 이 공공의료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의협이 직능단체가 여기 들어오면 4대 악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의협과 그 정부 간의 협의는 의사 숫자와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의사 숫자를 포함해서 여기서 그 합의문에도 있어요.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제 미비 이거를 같이 해결하자라는 게 전문에 앞에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 의사하고 정부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은요, 그 건강보험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의협에서도 한 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의사협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간호사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도 들어가고 경총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공급자 수요자가 다 들어와서 의료보험 수가 그다음에 의료보험료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로 끝낼 문제가 아닌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여기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1대1로 의사하고 정부가 1대1로 협의를 해서 여기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은 직능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직능단체에서 반대해서 정부가 그냥 백기를 드는. 예를 들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죠. 지하철이 파업을 했는데 그 노동자들을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이렇게 되면 뭐 인터넷에 자괴감 느끼는 댓글이 많아요. 예. 아이고 뭐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될 걸 뭐 이런 것들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러니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겠다. 이 진료 거부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또 불쾌했던 단체가 간호사협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도 좀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의사들이 계속 집단 휴진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협회가 집단 휴진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 얼마 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했잖아요. 예, 간호사 수를 좀 늘려달라고. 네네네. 지금 의사들하고 좀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너무 힘드니까 늘려달라고 했는데 의사 입장은 힘이 들지만은 의사는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론전에서도 네. 이 의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잘못했죠. 예, 뭐 전교 1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좀 맞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전교 1등 그 얘기는 참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아니 의사가 고등학교 때 1등 했다라는 성적을 자랑을 하는 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히려 나는 교수라면 내가 논문을 얼마를 냈다. 교수가 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 의료가 이만큼 발전했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10년 전에 전교 1등 한 게 자기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고 또 한 가지 첩약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폐암 걸린 사람 얘기하고 폐암 걸린 남자와 생리통을 앓고 있는 여성을 비교를 했어요. 그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성의 생리통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고 사실 너무 힘들어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오히려 건강보험이 제대로 보조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큰 박탈감과 차별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한약 첩약에 그 시범 사업하는데 돈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걸 4대 악으로 규정을 하는 이런 좀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죠. 국민들과 공감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사실 이번 진료 거부는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한 측면이 크죠. 예. 또 어떤 의사 한 분은 SNS에 이러면 젊은 의사들이 다 해외로 이민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면
그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의사들이 받는 월급이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네. 다른 나라는 2.5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 꼭 호칭하고 존칭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무시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변호사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는 안 하고요. 변호사는 산다라고 그러죠. 내가 팔려다니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변호사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전에 로스쿨 만들어서 이 법률 서비스를 좀 늘리겠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네. 그럴 때 변호사들 반대 많이 했잖아요. 안 된다고. 반대했죠. 하지만 파업하지는 못했습니다. 안 했죠. 저는 뭐 로스쿨에서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좋다. 문턱 낮은 변호사가 많이 생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서 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적어도 의사는 그 변호사는 국민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가지고 그걸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가 이렇게 가운을 벗는 것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다시 그러니까 의사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그분들이 뭐 인격적으로 뭐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뭐 대단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는 직업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그 생명을 다루는 일 자체가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가 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전교 1등을 하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4대 정책 중에서 이번에는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공공 의대 설립 그 4개 중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을 빼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원점에서. 예. 근데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자 그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의료법 개정돼서 의사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법에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뭐 특별히 그 징계를 사실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범법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아서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몇 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변호사협회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예. 아예 등록을 안 받아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의료법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한 번 의사는 평생 의사. 이게 의료사고 관련 취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이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모든 형사사건들은 대부분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일이 모든 증거를 막 수집을 하러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제 취재를 하면서도 늘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사세요 아까처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